안녕하십니까. 머신러닝 기계학습 강의를 맡은 배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총 5가지의 큰 섹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기계학습이 무엇이고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어떤 다양한 알고리즘들과 방법론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챗GPT 활용 이후부터 AI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그 AI 기술들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 기계학습에 대한 이런 다양한 방법론들과 정보들을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해드리면 저는 지금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의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의 약간 세부 분야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딥러닝과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기계학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 큰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총 5가지 섹션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지도학습에서 회귀와 분류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스드 러닝 속에서 앙상블 학습이라고 하는 이제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테크닉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 이런 분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결정트리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분야 속에서 총 2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차원 축소에 대해서는 PCA와 SVD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만약에 대학원을 준비하시거나 기업에 면접을 준비하려고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렉처는 총 5가지를 크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회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갈 처음으로 공부를 할 내용이고 이 회귀 문제에 앞서서 머신러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소개 파트를 제가 짧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귀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모델을 최적화시키냐라고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이 옵티마이제이션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고 하는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 이후에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이런 간단한 이제 소개 파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뭐 뉴스나 기사나 이제 다양한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아티클들을 접하실 때 총 3가지의 워드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두 번째는 머신러닝, 세 번째는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러시아의 마트로노시카라고 하는 이 인형들을 좀 가져와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인형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AI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ML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DL, 이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트로노시카 인형을 들고 왔던 이유는 이 3가지의 어떤 그 포함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에 포함되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포함되는 뭔가 이러한 어떤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 3가지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짧게 소개드리면 인공지능은 기계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들을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 기계를 학습시킨다 라고 하는 조금 더 들어간 세부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그냥 기계가 사람 말을 이해하고 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라면, 머신러닝은 그 포괄적인 지식을 위해서 어떻게 학습하고 어떤 방법론을 쓰냐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최근에 사용되는 챗GPT나 이제 소라라고 하는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다 딥러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이 모델이 네. 아이고, 잠시만요.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기계,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머신러닝이냐 딥러닝이냐가 좀 갈리게 됩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통계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 구조를 이제 모델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배울 내용은 조금 더 포괄적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이제 파트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단어 그대로 기계를 학습한다 라는 분야이고요. 여기서 기계는 무엇일까? 머신은 무엇일까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학습한다는 뜻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머신러닝을 그냥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머신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제가 짧게 명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수학적인 접근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이제 x와 y라는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받았다는 말은 1,1이다. 이 친구는 2,0.5다. 이런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런 2차 함수들이 될 수도 있고 1차 함수로서 얘를 표현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중학교 때 좀 설명을 받았었죠. 지금 모양 자체는 제가 좀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여기서 요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총 이렇게 세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은 저희가 함수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라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저희가 모델이라고 머신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말씀드렸다시피 2차 함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1차 함수로도 근사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학습을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모델, 즉 함수겠죠. 이렇게 인간이 주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 기계를 학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딱 보시기 쉽게 당연히 2차 함수가 이 주어진 데이터셋을 지금 완벽하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결국 여기 그림 예시에서는 2차 함수를 찾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2차 함수를 찾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다시 또 질문해 주시면 2차 함수는 저희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하는 이런 표현식으로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함수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들 요 a와 b와 c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습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2차 함수는 이 a와 b와 c가 어떤 값으로 주어졌냐에 따라서 이 파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요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뭐 이런 모양들이 될 수가 있겠죠. 얘는 3차 함수라 조금 다른 제가 예시를 들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cx와 더하기 d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최저값을 찾겠다. 이 파형의 모양을 좀 더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는 거고, 그렇게 찾아진 모델이 바로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정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에서의 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을까? 라고 하는 또 질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은 머신러닝에서는 좀 더 통계적이라는 말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그냥 조금 더 수학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어떤 통계적인 기반, 뭐 평균과 분산, 뭐 이런 개념이라든지 뭐 다른 좀 수학적인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한 게 바로 머신러닝이 되겠고, 혹은 경사광법이라고 하는 오늘 회귀 모델을 하면서 최적화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릴 이 경사광법에 대해서 경사광법을 통해서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를 보통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아까 제가 모델의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델, 이 함수가 지금은 조금 더 제가 3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딥러닝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 이 신경망 모델 구조를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신경망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최근 모델들은 이제 최근 방법론이나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들은 보통 이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는 딥러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전은 신경망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냥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고, 이 신경망보다는 다른 좀 수학적인, 통계적인 모델들을 좀 활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총 3가지로 제가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비지도학습, 두 번째 지도학습, 세 번째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계학습에서 기계는 무엇을 학습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이 준 데이터를 활용한다, 데이터를 학습한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총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세부적인 소분야들이 많지만 그냥 크게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지도학습은 지도가 없습니다. 인간이 주는 지도가 없다라는 말이고, 이 말인 즉슨 라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분류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데이터가 3개가 들어왔고, 이 2개는 뭐 정상, 1개는 비정상이라는 레이블이 보통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레이블은 다른 말로 클래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클래스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이거는 지도학습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레이블, 클래스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를 해주는 거다라고 해서 지도학습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반대로 데이터들한테 레이블이 없고 클래스가 없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성들, 특성값들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비지도학습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된 내용들은 보통 지도학습이 될 텐데요. 요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이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클래스를 보통 사람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주는 작업은 큰 돈과 시간을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레이블을 주지 않고
데이터 특성값만 줬을 때 뭐 분류를 풀고 싶다든지 뭐 다른 문제를 풀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비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챌린징한,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강화학습 같은 게 있는데, 강화학습은 저희가 이제 알파고라고 하는 옛날 바둑을 두는 AI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 알파고가 강화학습 기반입니다. 강화학습은 조금 다른 형태의 데이터셋이고 조금 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두 개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제가 강의에선 다루지 않을 내용이고요.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셋이 들어오냐라고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얘는 이제 보통 스테이트, 보통 상태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 내에서 영어를 조금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이 논문들이 있다 보면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영어 단어들을 좀 본의 아니게 할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상태라는 데이터와 이 보상이라고 하는 리워드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셋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말인즉슨 어떤 상태로 넘어갔을 때 보상을 이만큼 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바둑돌을 여기다 뒀을 때 여기다 두어진 상태 속에서 그 다음에 액션으로 요 파트에 바둑돌을 둔다 라고 해서 상태가 변이가 됐을 때 보상이 0.3을 준다 라는 정보를 저희가 받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이 정보값들을 보고 어떤 상태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해줘야 가장 큰 보상을 받을까를 학습하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은 되게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수학을 못하는 저한테는 이쪽은 조금 어려운 분야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좀 이제 딥러닝적인 내용이지만 챗GPT 같은 모델도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강화학습의 어떤 분야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금 더 학습을 원활히 도와준 어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챗GPT는 사람 말처럼 어떤 단어를 생성해야 되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 생성을 할 때 어떻게 생성을 했더니 너 보상 조금만 낮게 줄게. 근데 반대로 어떤 단어를 또 뱉었더니 너 너무 잘 뱉었어. 보상이 좀 커. 라고 모델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챗GPT 모델 입장에서는 내가 A라는 단어를 뱉었을 때는 보상이 적었고 B라는 단어를 뱉었을 때는 보상이 크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앞으로는 어떤 상태에서는 이 B라는 단어를 뱉어야겠다. 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언어 모델,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나 뭐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들도 굉장히 중요도가 이전에도 높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높은 파트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제 강의에서는 약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같은 큰 분야를 좀 소개를 드릴 내용이고, 전체적으로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 처음에는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강의 때 수학도 수학이지만 영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앞으로 이제 구현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 영어로 하셔야 돼서 영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썼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영어를 토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한글 뜻이 생각이 안 나서 버벅대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크게 회귀와 또 분류라는 두 가지 큰 어떤 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회귀 모델 어떤 회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선형, 비선형 회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것이고, 경사강법이라고 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형, 비선형.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앞으로의 머신러닝 모델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 편향이라는 어떤 오류와 베리언스라는 분산이라고 하는 오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저울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면서 회귀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분류는 어떤 로지스틱 회귀와 소프트맥스라는 어떤 함수의 형태입니다. 함수들을 활용한 모델로 분류를 시켜보는 요 모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것이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SVM,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결정 트리, LDA라고 하는 선형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 분류 모델에 대해서 총 크게 4개에서 5개를 저희가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슈퍼바이즈 러닝 쪽에서 앙상블 학습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모델을 여러 개를 학습을 해서 이 전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모델 한 개로 예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앙상블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학습을 해서 여러 개에 대한 예측 결과를 평균 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앙상블 학습이고, 그때 어떤 백인과 부스팅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 텐데, 비지도 학습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를 시켜서 어떤 전처리 과정에 사용을 하거나, 전처리 과정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차원 축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처리라는 말은 데이터를, 모델에 인간이 준 어떤 데이터를 모델로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준 데이터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이 데이터에 끼워져 있는 어떤 노이즈라고 하는 어떤 안 좋은 데이터들, 흔히 말하는 아웃라이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아웃라이어라 하면 막 데이터가 실제로는 이쪽에 다 모여 있는데 지 혼자만 이제 이쪽에 빠져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거를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제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차원 축소에서 데이터 피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수를 줄여주겠다, 유의미한 어떤 피처들로만 뽑아주겠다, 차원 축소를 하겠다라는 것이 전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처리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차원 축소에 대해서 PCA, SVD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데이터, 정답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분류를 보통 시키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도학습의 분류 문제를 이 비지도학습으로 이렇게 가져왔다. 그리고 가져왔을 때 그거를 군집화 혹은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는 뭐 K-민즈, 민시프트 뭐 이런 4가지 모델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학습을 위한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은 조금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L과 DL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두 개는 이제 약간의 포함관계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그냥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왜 어떤 모델이 머신러닝은 포함되는데 딥러닝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모델 자체가 보통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신경망으로 함수가 좀 정의가 되어 있으면 딥러닝이다 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빅데이터가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이 딥러닝 분야부터는.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딥러닝입니까? 라고 하는 정의는 아니지만, 딥러닝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 보통 뭐 10,000개, 10만 개 이 정도가 아니라 100만 단위 혹은 뭐 1000만 단위, 억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최근에 챗GPT나 뭐 다양한 어떤 라마라고 하는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트릴리언 단위의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딥러닝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딥러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모델을 신경망이라고 하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최근에 조금 머신러닝보다는 딥러닝에 많이 치중된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드렸고요. 하지만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머신러닝을 꼭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머신러닝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뭐 경사하강법 혹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뭐 고유값, 특이값 뭐 이런 정보들이 결국에는 딥러닝을 이해하는데 조금 세부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이런 지식들이 다 어떤 근간이 되는 지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조금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을 공부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회귀, 지도학습에서의 회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회귀라는 문제와 분류라는 두 가지 문제로 이제 지도학습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와 이제 분류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이제 입력값, 출력값, 모델 형태 이제 세 가지의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입력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속값, 실수형이라는 흔히들 아는 저희가 정수의 형태의 어떤 인풋 값이나 아니면 이런 소수의 어떤 이런 실수 형태, 연속적인 값들이 들어왔을 때 연속값 혹은 실수형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이산값이라고 하는 거는 범주형 데이터로서 뭐 예를 들면 병에 걸릴 수 있는, 병에 걸렸다 아니면 병에 걸리지 않았다 뭐 이런 상황 속의 어떤 분류, 어떤 이산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산값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보면, 입력값으로는 회귀나 분류나 어떤 제한 조건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가 출력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모델이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값, 저희의 기계, 그런 함수의 출력값을 생각을 했을 때, 회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속값 형태가 나왔을 때 회귀 문제를 푼다 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반면에 어떤 이산값의 범주형, 이러한 형태의 어떤 아웃풋, 출력을 해주면 이제 저희가 분류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어떤 연속값의 저런 출력을 위해서는 모델의 형태가 그냥 흔히들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함수들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머신러닝의 어떤 모델이 결국에 이러한 형태의 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회귀 문제를 푸는 회귀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과, 아니면 이진 분류라는 말은 이제 클래스, 이제 병이 있다, 없다라는 애를 병이 있을 때는 클래스 1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병이 없을 때는 클래스
두 번째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개수가 2개인 상황을 저희가 이진분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클래스의 개수가 뭐 100개, 뭐 1000개, 어쨌든 클래스의 개수가 이제 2보다 큰 상황, 이런 상황을 저희가 다중분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중분류에서는 어떤 이러한 일반적인 함수 형태에다가 이제 각각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어떻게 추가가 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와 회귀 문제는 이렇게 출력값이나 모델의 형태,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고, 저희는 먼저 이 회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회귀 모델을 정의를 하고 그 회귀 모델을 최적화를 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머신러닝 강좌를 계속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그 과정에서 제가 사용할 어떤 용어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나 이제 가장 간단한 어떤 수학적인 부분들을 오늘 또 다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용어의 첫 번째는 전문가가 주는 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데이터는 지난번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피처와 라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와 라벨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제 길동이, 뭐 철수, 영희 등의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혈압, 몸무게, 나이, 지병이라는 어떤 목록에 대한 값을 저희가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앞으로 피처라고 부르고, 지병이라는 부분을 라벨로 부를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저희 모델이 맞추고 싶어하는, 예측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바로 라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길동이의 혈압과 몸무게, 나이라는 데이터를 보고 지병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쪽을 어떤 라벨, 그리고 반대편을 피처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것입니다. 보통 피처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고, 라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종속변수다라는 이 식으로 이제 바깥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기억을 간단하게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라벨 같은 경우에는 Y라는 걸로 저희가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처 부분은 X로 저희가 표현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있냐 없냐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나눠주는 어떤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 데이터에 주어진, 만약에 라벨이 주어진 지도학습 상황인데, 다음과 같이 OX처럼 어떤 이산값을 주었을 때는 분류 문제를 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지병 대신에 뭐 월급이라는 항목으로 저희가 라벨을 줬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뭐 10만원, 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숫자, 실수 형태로 나눠지는 주어졌을 때 저희가 푸는 문제를 회귀 문제다 라고 표현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의 어떤 저희한테 이제 모델한테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이 피처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피처 같은 경우에는 또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어떤 항목이라는 뜻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X의 특징이나 어떤 항목을 의미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의 피처 X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X에서 저희가 앞으로 N이라는 어떤 문자와, 이쪽은
D 혹은 P라고 앞으로 좀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애는 데이터의 개수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길동이, 철수, 만약에 이쪽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0이라고 하는 3개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N이라는 값이 3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혈압, 몸무게, 나이라는 어떤 3가지 항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D나 혹은 P라고 표현할 문자들은 3의 값을 갖고 있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피처를 앞으로 어떤 행렬이라고 하는 행과 열로 표현된 어떤 매트릭스 형태의 수학적인 이러한 기호 뭐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X11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데이터 샘플 첫 번째에서 피처 첫 번째에 대한 값이다 라고 해서 X11 같은 경우에는 130의 값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X의 라지 N의 1은 요 0의 값 15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매핑이 되는 어떻게 결합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행렬로서 이 데이터 피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X1과 XD처럼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벡터 형태로도 가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X1 같은 경우에는 X11이라고 해서 데이터 개수가 샘플이 1부터 2부터 N까지 모든 데이터 샘플이지만 첫 번째 피처 혈압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이러한 식으로 벡터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XD라는 마지막 나이에 대한 피처를 표현할 때도 벡터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X1을 저희가 X11부터 X1D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샘플에 대한 걸 표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피처에 대해 표현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적혀져 있는 어떤 벡터나 행렬의 모습을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피처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고 데이터 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냥 데이터 샘플이 많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피처로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저희가 이번엔 모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모델을 저희가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제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파라미터 혹은 가중치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저희가 정의한 어떤 모델, 즉 함수가 되겠죠. 함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 즉 뭐 가중치라고 해서 아까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1차 함수 쪽에서는 요 기울기와 뒤쪽에 절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x와 y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줘야 되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 혹은 파라미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파라미터라고 계속 표현을 할 것이고요. 정의에 파라미터가 적혀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어렵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보통은 웨이트의 W를 따서 저희가 W0부터 뭐 각각 피처에 대한 뭐 아까 X의 1부터 XD까지 피처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을 때 각 피처에 대한 뭐 가중치를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혈압의 지병에 관련해서는 지병을 예측하기 위해선 혈압이라는 피처에 더 가중치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나이에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피처나 이런 단위로서 가중치를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파라미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하이퍼가 붙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도 앞으로 용어가 계속 출현을 할 것 같은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는 인간, 전문가가 정해줘야 되는 어떤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학습률, 배치 크기 이런 개념들을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이후에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나오면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은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전문가가 주어져야 되는 일단은 데이터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 사람이 주어야 되는 어떤 모델에 대한 정의도 또 표현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어떤 요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이제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딥러닝 쪽에서는 뭐 오토 ML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머신러닝이 알아서 학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연구 분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모델이나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모두 다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에서 빠지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개념, 용어들을 이제 한번 살펴본 것이고, 파라미터와 하이퍼가 붙었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정해주어야 되는 변수들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의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것도 보실 텐데, 당연히 인풋은 아까 획이나 분류 문제 상황을 설명드리면서도 설명드렸듯이 입력값은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준 데이터들 중에서 요 피처의 부분만 똑 뗀 것이 입력값입니다. 그래서 X로 계속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Y, 라벨은 어디 갔나요? 라고 하면 머신러닝의 가장 첫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 절대로 어떤 정답지를 모델한테, 머신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학습 데이터, 뭐 테스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데이터가 저희한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데이터를 저희가 뭐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받기도 하고, 뭐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평가를 위해서 사용될 어떤 평가 데이터, 이런 식으로 따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뭐 현업에 가시면 평가 데이터를 따로 두지 않고 데이터를 그냥 하나 받고, 여기서 뭐 이렇게 뚝 20% 정도는 평가 데이터로 어떻게 랜덤하게 뚝 떼서 저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습 데이터로 이렇게 뚝 떼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셋이 나누어졌을 때 요 평가 데이터 셋, 이 데이터는 말 그대로 원초적인 그냥 전문가가 준 데이터라서 피처 부분과 라벨 부분 각 두 부분이 일단 다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모델을 학습에 사용을 할 때에는 학습 데이터만 사용해야 되고 평가 데이터 셋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칙 뭐 만약에 첫 번째를 평가 데이터를 절대 모델 학습에 있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고, 그 중에서도 학습 데이터 안에서는 요 라벨 Y를
모델한테 건네주면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학습 데이터도 모델이 학습을 할 때에는 요 입력값, 즉 데이터의 피처 부분만 가지고 예측을 시킬 것입니다. 예측을 시키면 그 예측 값을 인간이 다시 받아서, 그 예측 값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Y 라벨과 너네들의 예측을 비교를 시켜줄게. 그리고 비교를 시켜주고 얼마큼 틀렸는지 오류, 그런 에러 값, 오류 값을 다시 머신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머신은 내가 지금 데이터의 피처로 어떻게 예측을 했는데 이 정도의 오차가 있네? 그럼 다시 학습을 하자 라고 하면서 모델이 이제 업데이트, 진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학습 데이터의 X 부분만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걸 인간이 다시 Y라는 라벨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시키는 과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저희가 코드를 짜다 보면 이제 머신이 그냥 Y를 가지고 알아서 막 비교를 하는 식으로 코딩을 구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모델의 어떤 학습을 할 때에는 요 Y를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는다. 그냥 에러 값을 뽑을 때만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 데이터에서는 Y 값은 따로 입력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그냥 이렇게 구현상으로는 좀 다르지만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모델한테 들어오는 인풋 값은 오직 데이터의 피처 부분, X 부분만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X를 가지고 아웃풋, 출력을 할 텐데 그 출력되는 값을 어떤 예측값을 아웃풋이라 표현을 할 것이고, 요 예측값은 Y라는 실제 라벨에 대한 모자를 씌워서 예측을 하는 것이다, 예측값이다 라고 해서 얘를 아웃풋이라고 앞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의 Y 부분과 요 예측값의 아웃풋과의 어떤 저희의 관계를 손실값 혹은 오류 이런 값을 저희가 정의를 해서 모델을 앞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라는 식으로 머신러닝의 어떤 큰 틀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관해서 어떤 선형과 비선형 모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다뤄볼 텐데, 그냥 선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저희들이 아는 흔한 이런 일직선라고 하는 그냥 선형 모델의 선형 모양의 모델을 저런 식으로 이제 선형 모델, 선형 회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를 선형 결합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모델을 선형 회귀라고 표현하는데, 선형 결합식이란 게 무슨 말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한테 어떤 피처 x1부터 x 라지 d까지의 피처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 피처에 대한 가중치 값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데이터와 요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가 그냥 1차식이란 말은 x의 차수가 1이라고 해서, 흔히 하는 저희가 2차식 이런 2차식의 이런 형태가 아니라 1차식으로 결합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선형회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특이한 것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x의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y가 w0, w1x, w2의 x제곱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x제곱이니까 x의 차수가 2차식이고, 그리고 그것과 곱해진 w2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선형이 아니라 2차식으로 어떻게 결합이 됐으니까 선형회귀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선형회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x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실제로는 x라는 데이터
뭐 나이에 대한 값이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곱을 한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주기 전에 그냥 나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와 나이 값을 제곱을 한 그러한 데이터 값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제공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나이라는 값만 뭐 주고 뭐 제곱을 취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테지만 암묵적으로 뭐 뒤에서는 나이라는 데이터와 나이 제곱이라는 데이터를 같이 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그냥 나이 제곱이라는 피처를 뭐 다른 이름으로 뭐 바꿔보면 뭐 예를 들면 요 나이 제곱이라는 피처에 대한 이름을 그냥 한글로 나이 제곱이라는 피처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같이 들어왔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그냥 나이 제곱이라는 어떤 피처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이 제곱이라는 어떤 피처 하나가 같이 들어온 형태가 되고 그러한 피처 데이터와 W의2라는 이러한 파라미터와 선형적인 결합을 이루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X제곱이지만 얘를 뭐 그냥 X의 두 번째 피처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X에 2차식이 붙든 3차식이 붙든 혹은 X1과 X2가 곱해지는 식이든 이러한 데이터와는 상관없고 이런 어떤 피처와 요 W2가 선형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냐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1차 함수에서 AX처럼 이렇게 개수가 그냥 1차식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결합이 됐냐가 이제 선형획이냐 비선형이냐에 대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면에 이제 비선형 획이라는 것은 선형 결합식이 아닌 다른 뭐 예를 들면 어떤 로그 y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이 돼서 실제로는 로그라는 친구가 역함수 관계에 지수함수꼴과 뭐 연결이 돼서 막 x랑 이제 w랑 뭐 2의 이런 지수 형태가 곱해진 뭐 그런 형태가 되고 막 이런 복잡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비선형 회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x와 0과의 어떤 맥스라고 해서 실제로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y는 x의 그래프를 갖지만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이 더 큰 값을 가지니까 0에 이렇게 찍히는 이러한 그래프들 형태를 이러한 모델들을 비선형 회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실제로 여기엔 파라미터는 없는데 그냥 이러한 어떤 학습해야 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없는 모델이긴 하지만 그러한 요런 어쨌든 형태의 선형결합식이 아닌 좀 특이한 그런 형태를 비선형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용어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에 좀 나가기 앞서 더 베이직, 기본적인 수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봤던 선형 모델과 비선형 모델 뭐 이런 것들이 개념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선형 결합식으로 표현된 선형이라는 어떤 표현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결정 경계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만약에 막 이렇게 주어졌을 때 혹은 노란색의 데이터가 막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분류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선을 저희가 앞으로 결정 경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에서는 앞으로 나올 어떤 데이터를 나누는 이런 경계를 결정 경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결정 경계가 뭐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뭐 이런 표현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선형과 비선형이란 용어는 그냥 요 결정 경계가 선형 모양을 일직선이냐 아니면 비선형 뭐 이렇게 꾸불꾸불한 모양이냐 라고 하는 어떤 모양에 대한 선형, 비선형이라는 표현이고, 앞서 보셨던 어떤 회귀 모델의 선형 회귀, 비선형 회귀에서의 선형과 비선형은 어떤 모양이라기보다는 뭐 모양이 될 수도 있지만 모양이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와 파라미터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로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 혹은 비선형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냐 라고 하는, 실제로는 뭐 일직선, 뭐 꾸불꾸불 뭐 이런 진짜 그냥 선형, 비선형 이런 모델 모양 뭐 이런 얘기와는 조금 다른 거라서 안 헷갈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본 것이고요. 이제 저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두 집합 사이, 집합이라는 뭐 이런 집합, 여기에 데이터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러한 집합 사이에 어떤 관계 혹은 규칙을 찾아주는 어떤 규칙이나 관계를 매핑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함수를 function이라는 함수의 영어에서 f라는 약자를 따서 f로 표현을 할 것이고, 입력되는 값을 x로, 그리고 출력 값을 y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출력되는 값은 y의 hat이라고 해서 예측 값이지만 그냥 이럴 때는, 만약에 이럴 때는 입력값, 출력값 또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피처와 라벨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피처 부분과 y라는 라벨이 갖고 있는 어떤 관계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혹은 모델이 완벽하게 학습을 하진 못했지만 실제로는 뭐 10만이 아는 어떠한 완벽한 모델 F가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y는 fx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 완벽한 f를 찾기 위해서 모델을 정의를 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f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의했던 어떤 f로부터 나온 값은 정확히 라벨 y가 되는 게 아니라 예측값 y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f도 뭐 예측을 한 것이죠, 저희도.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렇게 입력값과 출력값, 뭐 예측값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함수를 표현할 때는 어떤 데이터 피처와 y라는 라벨 값에 완벽한 정보를 담고 있는 f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y는 fx라고 표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x에서의 f가 1차 함수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 y가 x에 대한 어떤 1차식으로 표현된 경우죠.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친구가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a가 0보다 클 때 a는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얼만큼 이 선형 모델, 이 선이 얼만큼 기울어져 있냐에 대한 값이라서 기울기라고 부르고, b라는 친구는 요 y좌표와 만나는 공간을, 점을 절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1차 함수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2차식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래서 a의 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x의 제곱 항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이 2차 함수 형태고, 만약에 이쪽 축을 x축 그리고 이쪽 축을 y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p,
Q라는 어떤 좌표 값이 꼭지점이 되는 2차 함수를 일반적으로 저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p이고 y가 q일 때 같이 동등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요 꼭지점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그때 a가 0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고, a가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볼록한 이러한 2차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수 형태를 봤던 이유가 결국에 미분이라는 어떤 순간 변화율 쪽까지 이제 넘어오려고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린 거였고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x의 값이 미세하게 순간적으로 변화했을 때 y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수학적인 어떤 기호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볼 텐데요.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 x라고 표현하는 것은 x가 변화 후와 x의 변화 점값의 차이, 그래서 얼마만큼 변화했느냐를 표현할 때 보통 요 델타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리미트라는 애는 요 리미트 아래쪽에 들어가는 어떤 문자가 어떤 값으로 리미트 무한대로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델타 x가 변화 후와 변화 전 값의 차이였는데, 그러한 변화의 값의 양이 0으로 무한정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저 순간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의 x가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2차 함수 형태로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이때 2차 함수를 f로 저희가 표현할 것입니다. 그럼 x가 a일 당시가 f의 a가 되는 것이고, 어떤 델타 x라고 하는 변화 후와 변화 전에 대한 오차값이라고 했으니까 변화 전을 a라는 값으로 저희가 치부를 했을 때 a 플러스 델타 x를 해보면 변화 전 값이 a였기 때문에 이 값이 상쇄가 되고 변화 후의 값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변화 후의 값을 저희가 f의 델타 x라고 표현을 했을 때, 델타 저 분모꼴을 봐보면 델타 x 요 값 분의 fa 플러스 델타 x와 fa 사이의 요 값의 차이, 이 값의 어떤 비율, 분수값을 저희가 저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순간 변화율에서 요 리미트 부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델타 x가 제가 지금은 넓게 표현을 했는데 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작은 값만이 변화를 했을 것이고 요 위치가 이렇게 찍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실제로는 요것분의 요거라는 의미는 요 친구의 어떤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 돼서 요 부분의 접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f라는 2차 함수와 요 90도로 만나는 이러한 접선, a라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90도로 만나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선의 기울기가 저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개념으로 동치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거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미분이라는 개념은
미분한다는 것은 결국 함수의 어떤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라고 하면 뭐 A라는 어떤 포인트에서 뭐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식으로 어떤 F라는 함수가 X가 A였을 때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X라는 값을 A에서 저희가 변화를 시켜줬을 때 이 함수값, Y쪽의 이 함수값이 얼마만큼 순간적으로 변화를 할까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순간 변화율이고, 그것을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구해 봤었던 게 이제 고등수학 쪽에서의 개념인데, 이러한 미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 하나를 붙이는 이런 f.x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미분의 어떤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0단어의 d를 따서 dx분의 dfx, 그래서 fx를 미분을 할 것인데 x라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fx가 ax였을 때는 미분 f.x를 하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a라는 값만이 나올 것이고, 뒤에 거는 x의 a승은 a가 앞으로 나오고 x의 차수가 한 차수 낮아지는 그러한 형태로 된다. 그리고 이것이 미분이고, 미분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앞서 보셨던 어떤 포인트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살펴봐서 이 값을 변화를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출력값이 바뀌겠구나를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미분이 왜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가요? 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함수의 최소값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특징이 미분값은 항상 0이 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f를 2차 함수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을 때 2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은 아까 보셨던 p, q의 꼭지점이 되겠죠? 이 꼭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한번 살펴보면, 요 x가 p라는 부분에서 f에 걸리는 접선은 90도로 만나는 요 접선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함수의 최소값은 미분값이 항상 0이구나를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성질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갖게 저희가 구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 F'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친구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값 Y와 요 예측값 Y 햇과의 어떤 손실을 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요거의 차이를 어떤 손실값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저희가 오류값으로 받았을 때 이러한 차이를 줄여주는 이러한 손실값을 최소화시켜주는 어떤 파라미터 f 햇을 찾는 것이 저희의 머신러닝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값을 최소로 갖게 하는 위치를 찾기 위해선 손실 함수가 필요한데, 요 y와 y 햇과의 그냥 일반적인 차이로 지금 정의한 것이 어떤 손실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 제곱을 형태를 취해서 y 햇이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y라는 값,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가 오차가 즉 손실 값이 되고, 이쪽에서는 어떤 X축은 모델의 파라미터, 즉 W가 돼서 어떤 W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데이터에 따라서 Y 햇을 구할 수 있고, 그럼 Y와 어떤 실제값 Y와의 차이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손실함수를 어떻게 앞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모델 파라미터가 W1이라는 모델 파라미터를 가졌을 때 그때의 예측값과 실제값 Y 차이의 제곱이 요 오차값이 되는 것이고, 요 W1에서의 어떤 미분 순간 변화율 값을 막 구해보다가 결국에 요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이 요 손실함수라고 하는 요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부분이구나를 저희가 어떤 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통해서 깨닫고 학습을 멈춰서 이쪽이 W의 별, 보통 별을 이제 최저값을 표현할 때 별을 사용하는데, 요 부분이 어떤 모델 파라미터, 지금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모델의 파라미터의 최저값이구나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저 0이 되는 지점이 어떤 저희가 결국 학습하고 싶은 위치구나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최저값을 구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쪽은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전에 함수의 형태들을 조금만 간략하게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a의 x승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a는 밑으로 저희가 부르고 x는 지수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요 a는 이러한 성질을 띄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어떤 1보다 크게 되면 이러한 형태를 띄우게 되는데, 한쪽은 0으로 수렴하고 다른 쪽은 무한대로 수렴을 한다 라고 발산을 한다 라는 어떤 성질을 가진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학 저희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을 이후에 배우시게 될 때도 맨날 나오는 수가 자연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상수는 보통 문자 2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원의 넓이나 둘레 길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요 파이라고 하는 원주율이 있죠. 원주율이나 요 자연상수 2나 둘 다 어떤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런 예능 프로나 이런 걸 보면 막 가끔 파이는 3.14 이 뒤를 외우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숫자가 바로 무리수이고, 그러한 어떤 근데 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무리수들을 이렇게 문자로서 가끔 표현을 합니다. 2라는 친구도 되게 중요한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데, 보통 자연로그의 및 오일러의 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 값은 이런 식으로 2.71 여기까지만 718까지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전 1보다는 큰 어떤 값을 갖는 무리수구나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연상수에 대한 이제 막 개념을 보시면 100%의 성장률을 가지고 1회 연속 성장할 때 가질 수 있는 최대 성장량, 무슨 영어 독해 문제 같죠. 이해도 안 되는 말인데, 요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제가 1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1원을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요 1원과 100%로 딱 한 번만 성장을 시켜서 1원을 더 주겠다라는 마법의 저금통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는 1년 뒤에 2원이 들어온 상황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1년이 아니라 반년씩 쪼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1원이 반년 뒤에는 당연히 1원이 그냥 될 것이지만 이때는 반년으로 쪼갰기 때문에 50%만 1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면 얘는 0.5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1.5원의 반년 후가 되면 여기서는 1원, 이쪽은 1원으로부터 50% 성장을 했으니까 0.5원이 되고 0.5원 기준에서는 반년 뒤에는 그냥 0.5원 그 자체뿐만 아니라 50% 성장한 0.25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얘는 2.25원이 됐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100%의 성장률을 어떻게 쪼갤 수 있는데 쪼갰을 때 반년이든 아니면 뭐 3분의 1년이든 뭐 100분의 1년이든 이런 식으로 어떻게 100%의 성장률을 쪼갤 수 있는데 한 번 성장할 때마다는 무조건 1회씩만 성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걸 쪼갰을 때 0.25원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를 그럼 무한정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의의 리미트에 쪼개는 횟수를 무한대만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뭐 1초도 아니고 뭐 0.00001초에 한 번씩 1의 성장을 이렇게 시키고 막 이러다 보면 그 값이 결국에는 2.25원에서도 더 증가를 해서 2.718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자연상수의 어떤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런 최대 성장량, 뭐 막 성장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저 자연상수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수학적으로 미분을 취했을 때 이 자연상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그 자체가 되는 그러니까 2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형태에서 밑이 자연상수인 요 어떤 함수 형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친구에 대한 미분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구나 라는 성질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값이 2.718이기 때문에 2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어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x라는 어떤 인풋 값의 기준으로 x가 음수면 0으로 수렴, 반대로 x가 무한대까지 가면 그 값 또한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그러한 그래프 모양 개형을 그리는구나 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러한 자연상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모양으로도 연결이 되고 소프트맥스 함수로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제가 말했던 클래스가 두 가지인 어떤 이진 상황에 대한 분류 문제를 풀 때 모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 모델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긴 하지만 그 모양을 봐보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이다 로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2의 x승은 아까 보셨다시피 왼쪽은 0으로 오른쪽은 무한대로 가는 형태인데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즉 2의 x의 1 뭐 이런 식으로 분수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x가 커질 때마다 0으로 가고 x가 작아질 때마다 무한대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